안녕하세요. 스타일겐2로 잘 알려진 Analyzing and Improving the Image Quality of StyleGAN이라는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AML랩 석사과정생 추원국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겐과 스타일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앱스트랙, 인트로덕션 파트,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컨클루전과 피처웍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겐과 스타일겐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겐이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생성기와 분류기로 이루어진 어떤 이제 Adversarial Network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을 겐이라고 합니다. 겐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예시는 바로 경찰과 위조 집회범의 이야기입니다. 위조 집회범은 경찰을 속이기 위해 위조 지폐를 잘 만들어야 되고, 경찰은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예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해당 예시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우측 이미지는 겐의 구성도를 간략하게 표시해 놓은 건데, 매칭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위조 지폐범이 위조 지폐를 생성해냅니다. 우측 그림에서, 즉 생성 모델과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낸 것에 해당하겠죠. 반면 경찰은 분류 모델에 해당하게 되는데,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 즉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는 어떤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 경향 같은 경우는 생성 모델은 분류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실제 데이터처럼 만들려고 할 거고, 반면 분류 모델은 진짜와 가짜 데이터를 더 잘 구분하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성 모델과 분류 모델 간의 민맥스 게임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이제 이해하시기 좀 편하도록 걔네 종류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언컨디셔널 겐과 컨디셔널 겐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의 각각 약간 대표가 되는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언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에는 입력으로 어떤 랜덤 벡터 혹은 랜덤 노이즈, 레이턴트 벡터라고도 불리는 이 이미지상의 Z라고 하는 이런 벡터를 사용해서 어떤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만들게 되고, 컨디셔널 겐의 경우는 어떠한 컨디션,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스케치나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혹은 오디오를 제공해서 각각의 모델들은 학습에 사용했던 즉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겐2 소개에 앞서 이 스타일겐2의 선행 연구였던 스타일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겐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적으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트레디셔널 겐과 달리 레이턴트 벡터를 어떤 MLP 레이어를 여러 개 붙여놓은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타일 스페이스 W상에 어떤 벡터로 매핑을 한 후 이를 아핀 트랜스폼과 아다인 연산을 통해 이런 네트워크에서 생성해내는 아웃풋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스타일 스페이스 W로 매핑을 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인탱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스인탱글하다는 특징 자체는 우리가 레이턴트 벡터에서 변형하고 싶은 부분을 일부분을 변경을 했을 때 그 해당하는 속성만 변경하는 것을 디스인탱글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은 인탱글먼트하다는 것은 하나의 속성을 변경하고자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다른 속성까지 같이 변하는 부분을 인탱글하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타일 벡터를 이용해서 이미지상에 표현되는 피부색, 안경, 헤어스타일과 같은 여러 가지 디테일을 다른 디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우측 그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스트랙과 인트로덕션 파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산행 연구 스타일겐 아웃풋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아티팩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좌측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드롭넷 아티팩트와 우측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즈 아티팩트,
이 두 가지 아티팩트를 제거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모델 구조와 학습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이런 아티팩트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럼랜 라이크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시해 놓은 부분, 좌측 이미지에 표시된 부분처럼 어떤 물방울 모양을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웃풋 이미지에 나타나는 아티팩트이고, 페이즈 아티팩트는 우측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사람의 포즈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포즈는 바뀌지만 사람 이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런 어떠한 이미지들이 속성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만 바뀌지 않고 꼭 마치 하나의 좌표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을 페이즈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또 논문 저자들은 이런 아티팩트 확인을 위해 피처맵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웃풋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피처맵도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해본 결과 64x64의 상도를 가지는 피처맵부터 드럼랜 라이크 아티팩트가 발견되기 시작해서 더 높은 해상도의 피처맵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져서 아웃풋 이미지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향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아티팩트에 유발되는 원인으로는 스타일겐에 사용되는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목을 했고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제거한 후에 이미지 생성을 진행했을 때 드럼랜 라이크 아티팩트가 완전히 제거됨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스타일겐 구조에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들어가는 아다인 연산은 개선이 돼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드럼랜 라이크 아티팩트를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제거하고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번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겐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포함된 아다인 연산이 있는데요. 이 연산을 좀 더 상세히 보면은 요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타일 벡터가 반영되는 그 부분으로는 A로 표시된 아핀 트랜스폼의 어떤 파라미터를 곱해주는 것과, 즉 모듈라이제이션 연산이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바이어스가 해당하는, 그렇게 좀 상세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식에서 보면은 또 요 A 파트에 들어가는 요 YSI로 표시되는 것과 B 파트에 들어가는 바이어스 BYI, 그리고 모듈레이션이 여기서 수행되고 있죠.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전체 연산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타일계는 이제 여러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징으로는 어떤 배치 안에 하나의 피처 맵에서 이제 여러 채널이 있음에도 그 채널을 전체적으로 보고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채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의 피처맵이 가지고 있는 피처맵 안에 각 채널들 사이에 매그니튜드의 상대적 차이에서 오는 정보를 무시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의 무시가 드럼랜 라이크 아티팩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스텝별로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개선을 했는지, 그러니까 스타일 블록 내부를 어떻게 구조를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스타일겐 구조에서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부분과 노이즈가 들어가는 이 두 부분이 스타일 블록 내부에서 수행이 됐습니다. 이 내부에서 수행된다는 것은, 즉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어떤 피처맵의 바이어스와 노이즈 연산이 수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연산을 끼치고 결국 이 스타일 블록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웃풋이 좀 더 예측이 어렵다. 즉 이런 피처맵의 매그니튜드에 영향을 끼쳐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던 바이어스와 노이즈 연산을 스타일 블록 외부로 연산을 변경했고, 우선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이제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에 사용되는 민과 스탠다드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씩 빼고 두 개 다 넣어보고 하나만 넣어보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을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사용해서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서 결국 좌측에 있는 오리지널 스타일겐 구조에서 리바이스드 아키텍처 민이 빠지고 노멀라이제이션과 모듈레이션에서 빠지고 바이어스와 노이즈가 스테이블 외부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구조로 1차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전 스텝에서 바이어스, 스타일 바이어스, BI 이 부분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사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다인 연산에서는 이 두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연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모듈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아다인 연산의 수식을 보시면 어떤 스타일 정보가 곱의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곱의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에 들어가는 것과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과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에서 이 앞부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앞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직접 피처 맵에다가 어떤 모듈레이션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웨이트 값에 연산을 진행해도 결국은 이런 스타일 벡터가 맵 블록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트의 연산을 진행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는 이 컨볼루션 연산의 웨이트에 여기에 들어가는 YSI 값을 곱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을 다시 정의해보자면 여기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던 모듈레이션 연산은 피처 맵에 곱해지는 것이 아닌 이렇게 웨이트에 곱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이번 페이지를 요약해보자면 피처 맵을 스케일링하는 것과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스케일링하는 것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레이션 연산이 인풋 피처 맵의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연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인풋 액티베이션과 인풋 액티베이션이 유닛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는 IID 컨디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할 경우 이러한 가정을 통해 이제 살펴보게 되면 모듈레이션과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을 거친 뒤에 아웃풋 액티베이션 수식은 이러한 다음과 같은 수식과 동일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의 목적은 아웃풋을 이제 유닛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는 그런 어떤 분포로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산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다인 수식에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리가 이 수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동시에 이 에러 텀은 이제 0으로 나누면은 컴퓨터에서 계산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준 텀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연산을 우리가 웨이트에다 진행을 했었죠. 웨이트에 진행했던 것처럼 이 노멀라이제이션도 결국 피처 맵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 이후에 있던 연산을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디모듈레이션이라는 연산으로 따로 정의를 해서 웨이트의 총 두 가지 연산이 취해지게 됩니다.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이러한 두 가지 연산으로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던 모듈레이션 연산과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간략화되었고 특히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드럼렛 라이크 아티팩트를 유발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번 챕터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 블록 내부에 있던 바이어스와 노이즈 연산을 스타일 블록 외부로 위치를 변경하고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에 관여했던 민이 빠져도 민 값을 연산에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을 사용해서 모듈레이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로 1차적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다인 수식에 있는 민 값과 바이어스 값은 날아가게 되겠죠. 그 후 모듈레이션 연산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듈레이션 연산에서 곱해진 스케일링을 피처 맵이 아닌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스케일링을 해주는 형태로 바꿔주었고, 먼저 그 후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디모듈레이션 연산으로 바꿔줌으로써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에 같이 함께 연산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선행 논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드럼렛 라이크 아티팩트를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연산으로 교체함으로써 제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퀄리티와 제너레이터 스무스니스 챕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우선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는 평가 매트릭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기존 겐에서는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는데 FID, Precision, Recall과 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래 이제 아웃풋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제 정답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의 Average LPIPS Distance, 뭐 VGGnet 같은 잘 학습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중간 피처맵을 사용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피처맵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매트릭인데, 이것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와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는 PPL 스코어별 샘플 확인을 통해서 이미지 퀄리티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요. PPL 스코어 자체는 이제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지와 생성된 거의 거리가 점점 가깝다, 그러니까 PPL 스코어가 더 낮다라는 게 더 좋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실제로 샘플을 확인해 봤을 때도 낮은 PPL 스코어를 가지는 것들이 실제 이미지처럼 생겼고, PPL 스코어가 높은 것을 가지는 이미지 샘플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이미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 샘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논문 저자들은 이런 아웃풋 샘플들만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샘플의 어떤 분포 또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스타일겐, 그러니까 선행 연구와 스타일겐2의 생성 이미지에 대한 PPL 분포를 봤을 때 두 모델은 같은 FID 값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PPL 스코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좌측이 스타일겐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우측 스타일겐2의 경우에는 낮은 스코어에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포도와 앞서 PPL 스코어별 샘플을 확인해 봤을 때 PPL 스코어는 이미지 퀄리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에 하나의 근거를 더 제시한 셈이 되겠죠. 하지만 근데 낮은 PPL을 가지도록 논문 저자들이 네트워크를 다시 학습시켰을 때 제너레이터 자체가, 그러니까 생성기가 제로 리콜을 가지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레귤라리저를 통해 제너레이터의 더 부드러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래핑을 의도하면서 여러 평가 지표에서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어떤 레귤라리제이션 기법 혹은 레귤라리저를 적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레이지 레귤라리제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이제 로스 펑션에 포함되는 어떤 로스 텀과 레귤라리제이션 텀은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됐고, 실제 컴퓨터 연산에도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들은
매번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로스 텀을 계산할 때 함께 계산하지 않고 로스 펑션보다 더 적은 빈도로 학습에 반영되도록 했을 때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위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FID 스코어와 컨피규레이션 B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FID 스코어, PPL, 프리시전, 리콜 모든 부분에서 다 성능 향상이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연산을 조금 더 적게 하기 때문에 연산량과 어떤 자원 소모 또한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또 레이지 레귤라리제이션에 이어서 패스랭스 레귤라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을 또 채용을 했는데요. 채택을 하게 됐는데 PPL과 PPL 스코어와 이미지 퀄리티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앞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더 부드러운 이제 매핑을 하려고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방향으로 어떤 레이턴트 벡터가 이동했을 때 그라디언트를 측정을 했고 이미지 공간에서의 이동 방향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같은 길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는 매핑 방식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이 수식에 따라서 레귤라리저를 다음 수식과 같은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번 챕터를 요약해보자면 레이지 레귤라리제이션을 통한 학습 전략 변경으로 우선 연산량과 자원 소모량을 감소했고 또한 이미지 퀄리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PPL 레귤라리저를 사용함으로써 더 낮은 PPL을 가지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도록 학습을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기법에 대한 어떤 이 방법을 개선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이란 스타일겐 선행 논문 PG겐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로 안정적인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의 성공적인 이제 사례이자 하나의 방법인데요. 겐을 학습 시에 엔드투엔드로 모델 전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4x4부터 8x8, 16x16에서 1024x1024까지 이미지 해상도를 키워가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어떤 학습 기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자체는 4x4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레이어, 제너레이터의 레이어와 분류기의 레이어의 학습이 마친 뒤에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더 높은 해상도의 레이어를 부착해서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기법은 눈, 치아 등이 이미지상 특정 좌표에 고정되는 현상인 페이즈 아티팩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기법에서 해상도별로 레이어를 학습시키고 그 다음 레이어를 부착하고 학습하고 부착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레이어는 주어진 해상도에 맞는 최대 프리퀀시 디테일을 만들도록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 레이어가 아닌 중간 레이어에서 너무 높은 주파수를 가지게 되어서 페이즈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4x4가 학습이 끝났을 때 이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매그니튜드가 엄청 커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 레이어도에 영향을 끼치겠죠.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이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페이즈 아티팩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논문의 저자들은 변경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 모델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도움이 되었던 스킵 커넥션, 레지듀얼 네트워크, 하이러키컬 메소드를 통해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방법 중에서도 MSG겐에서 제안했던 이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간의 스킵 커넥션 기법을 이용을 했고 스타일겐에서는 해상도별로 스킵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고,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적용해서 실험한 결과 오리지널 기법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결과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적용을 했는데,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개선이 된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적용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도 레지듀얼 기법을 바로 갖다가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 변형해서 네트워크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스킵 커넥션과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어떤 조합으로도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제너레이터에는 스킵 커넥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게 나왔고, 이러한 구조를 논문의 저자들은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PG겐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어떤 이미지 생성에 대한 포커스가 로우 레졸루션에서 하이 레졸루션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을 논문의 저자들은 채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생성하는 해상도의 레이어별로 얼마나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나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도표 두 개를 도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제너레이터의 스킵 커넥션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레지듀얼 기법을 적용한 도표에서는 512 해상도까지는 512/512 해상도까지는 기여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최대 해상도인 1024/1024의 해상도에서는 기여도가 오히려 512/512 해상도에서의 기여도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여도가 부족한 문제를 논문의 저자들은 네트워크 캐퍼시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 피처맵을 2배로 늘려서 학습을 다시 진행을 해보고, 이러한 분포를 다시 비교를 해보았을 때 1024/1024, 즉 최대 해상도에서의 컨트리뷰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어떤 레이어의 컨트리뷰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PG겐에서 원래 적용하려고 의도했던 포커스가 천천히 이동해서 고해상도에서의 컨트리뷰션이 가장 높은 어떤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를 요약해보자면,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에서 발생하는 페이즈 아티팩트를 스킵 커넥션,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개선을 했고, PG겐에서 사용했던 학습 경향을 각 레이어별 컨트리뷰션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네트워크 캐퍼시티 증가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기법 없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고, PG겐에서 가져오려고 의도했던 어떤 학습 경향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과 피처워크 파트입니다. 먼저 컨클루전부터 확인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스타일겐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된 캐릭터리스틱 아티팩트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아다인 연산을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의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연산으로 우선적으로 드럼렌 아티팩트를 제거를 했고, 레이지 레귤라리제이션 그리고 PPL 레귤라리저를 통해 연산량과 자원량 감소 그리고 성능의 향상까지 이뤄냈습니다. 또 제너레이티브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 변경으로 성능 또한 개선할 수 있었고, 페이즈 아티팩트 또한 일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캐퍼시티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떤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까지 레이어별 컨트리뷰션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PG겐에서 제안한 학습 경향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퓨처 워크 파트에서는 픽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L2 디스턴스를 대체하고, 이 대체를 PPL 레귤라리제이션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런 레귤라리제이션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데이터의 요구치 감소 방법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